자,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자, 일반 전표에 나왔던 거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소득세 문제가 아니고 일반 전표에 나왔는데 우리 직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했어요. 자, 그리고 100만 원을 지급했고 소득 분류는 기타 소득이고 그리고 원천 징수 세율은 20%, 지방소득세 2%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문제 나왔었어요. 이걸 소설로 쭉 풀어가지고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이면 빼기 비과세 빼기 분리과세 빼기 필요 경비를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고 이 기타 소득 금액이 금액에 빼기 뭐 소득 공제가 있으면 뺄 거지만 없으면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럼 이 과세 표준에 곱하기 20%가 되면 이제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 세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100만 원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 빼기 이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지금 여기 일시적 강연이죠. 그래서 제가 60% 이야기한 이유가 60만 원을 빼면 금액이 4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만 원에 20%를 하면 8만 원이라는 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때 분개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차변에 교육 훈련비 100만 원이고 대변의 원천징수할 예수금은 8만 8천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91만 2천 원만 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분개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금을 22% 해가지고 시세에서 틀리신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기타 소득은 8.8%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4.4%라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 4.4%일 때는 얘를 80% 인정할 때였어요. 필요경비를 80% 인정할 때는 20만 원이 되니까 20만 원에 20%면 4만 원이 나왔겠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면서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4.4%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다면 그거는 80% 인정할 때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60%를 인정하기 때문에 8.8%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말했던 그 주택 입주 지치 상금 같은 경우는 4.4의 효과가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근데 그 외 기타 소득은 8.8%의 효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22%라고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일시적 강연이라는 표현까지 대놓고 적어줬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돈의 세금 20%면 너무 과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소득세는 부가가치세하고 다르게 부가가치세는 형식을 따르는데 소득세는 실질 과세의 원칙을 따라요. 너가 진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너 번 거 같아 세금 내라는 건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죠. 내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데 내 경비를 입증하라는 부분은 있긴 해요. 근데 꼭 60% 받는 게 아니라 내가 60% 이상을
써가지고 입증을 하면 그걸 경비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입증을 못하면 추정 경비 60%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대회.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그 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죠. 그럼 나라면 실제 필요 경비를 해가지고 상금 타더라도 세금 안 내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죠? 미스 코리아는 우리 공익법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공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80% 인정해 줄 거거든. 근데 실제 필요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입증을 안 하니까 서류를 안 내니까 이제 추정 필요 경비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20%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른 실기 쪽에서 일반 전표에서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소득 금액 만들어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럼 293페이지로 갑시다. 이제 우리 실기하고 아주 밀접한 부분.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보면, 자, 근로소득이 뭔지는 아시죠? 근데 이 근로소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근로소득자와 일용 근로소득자로 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반 근로자를 우리 상근직이라고 말하는 근로소득자인데, 이 상근직인 사람들은 일단 원천징수를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연합적 원천징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 2월 달까지 우리 연말정산을 해서, 그래서 이 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근로소득 확정신고인 연말정산을 해서, 그래도 연말정산이라는 게 돈 빼준다가 아니라 내가 내야 될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라는 건. 그럼 실제 내야 될 세금하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거하고 차이를 우리가 납부나 환급받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세금 공부하셨으니까 환급이라는 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낸 적이 있어야 환급받는 거예요. 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빼줄게 라고 말했던 거 있죠. 뭐 세액 감면 빼줄게 했는데 내가 내야 될 것보다 그 감면액이 크다고 해서 더 먼저 그걸 돌려주는 건 없어요. 우리는 환급이라는 건 내가 낸 적이 있어야 돌려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만 하면 끝나는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투잡을 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월급을 받는 형태면 그냥 근로소득 두 개 합산해 가지고 연말정산을 받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합산해 가지고 하는데 근로소득도 있고 하나는 저녁에 뭐 다른 아르바이트는 아니면 내 투잡으로 개인적으로 쇼핑몰 한다든지 그런 사업소득이 있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잘 받아놓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 신고하게 되면 내가 월급 받을 때는 월급이 예를 들어서 연 3천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업으로 사업소득으로 2천이었던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5천만 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냥 3천만 원 가지고만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다 돌려받아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계산하게 되면 높은 구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3%나 이런 것 떼인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냥 막 쓰리자 포자 막 그렇게 많이 뛰어요. 그럼 걔네들한테는 이제 회사는 베이스로 하나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회사 때 연말정산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 돌려받고 나중에 내려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죠. 그리고 목돈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받지 말라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일용 근로자 있죠. 자, 일용 근로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근로소득에서 일용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자, 얘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빨간색 고정 안 했고, 자, 얘도 일용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막 안 외워져도 내일 제가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다 복권도 그렇고 뭐 같이 문제 풀면서 계속 벌고 나서 아 얘는 비과세구나, 아 분리과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건 이 소득만 있으면 소득금액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용근로소득자는 왜 분리과세를 시키냐면, 자, 일용직 일을 하시는 분한테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이쪽 저쪽 다 일했을 건데 그걸 다 합산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라는 건 전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비현실적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오랫동안은 좀 쉬면서 그냥 간간한 아르바이트처럼 일용직으로만 며칠 일하고 그냥 올해를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내년에 1년 동안 일했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세금 계산하라 그러면 그거는 하기 싫겠죠.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전부 다 끝내버리는 건데, 자, 참고로 자,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액 산출하는 걸 좀 보면, 자, 일용 근로소득자가 이제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일용 근로소득자도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우리는 소득 금액이 나올 건데, 이 소득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곱하기 세율을 할 거고,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산출세액에 또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55%나.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는 15만 원이에요. 그럼 15만 원까지는 세금 낼 게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당 일을 하는데 15만 원보다 많으면 세금이 뗄 거지만 15만 원보다 작으면 세금 뗄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이 떼었죠.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그 세금 전부 다 돌려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얘 빼면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 곱하기 세율인데, 자, 우리 기억력 생각해 봅시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을 쓸 거예요. 몇 퍼센트였죠? 우리 6%였죠.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3,0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3,000원에서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세액 공제를 55%니까 45%만 부과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45%만 부과하게 되면 12, 55, 1,350원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한다면, 자, 예를 들면 실제 한줄세까지 내면, 그러면 이분은 1,485원이라는, 이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제가 지워버렸네. 자, 1,485원의 원천징수를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다 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을 내고 나면 이 일용근로소득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일용근로소득자 계산하는 건데, 자, 그럼 이 계산하는 걸 여러분한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한번 보고 기억을 해두세요. 일용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 해주고 근로세액 공제도 절반 이상 해주더라.
일용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더라. 이걸 이런 시험 때 이제 글로 나오면 얘 전부 다 받더라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 보면 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일용 근로자한테 3.3% 떼놓고선 근데 일당들 보면 막 8만 원, 7만 원 이런 사람들 그 3.3% 떼고 줘요. 그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줘놓고선 이 사람들 전부 다 세금을 안 내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원천인수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종합소득신고를. 근데 떼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하면 홈택스에 안 뜬다고 이제 연락이 오나 봐요. 당연히 자기들은 우리한테 안 줬으니까 우리는 신고 안 했겠죠. 그럼 전화 와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근데 내가 그거 왜 떼셨어요? 내가 오히려 화내요. 그건 사기예요. 대놓고 말해요. 원천인수 했으면 원천인수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럼 지가 그냥 3% 먹은 거죠. 그래서 난 그거 사기라고. 사업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대놓고 까요. 그 푼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돈 더 주든지 아니면은 원천수 이행상 불성실에 대한 거하고 세무서서 준비하라고 대놓고 말해요. 그렇게 되는 나쁜 사업자들이 꽤 많아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일용직이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신고 안 한다는 생각에 우리한테는 일용직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한테 33% 떼고 있는 그런 나쁜 XX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당해야 돼요. 그죠? 국세 안 내는 사람들은 나한테 피해 준 거예요. 간접적으로 다. 우리한테 다. 그죠? 자, 그럼 자, 일용 근로자는 이렇다라고 하고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그냥 분리과세가 아니고 무조건 분리과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근로소득에서 급여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과세 대상, 소득세법에서 급여라는 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로소득 과세 대상. 자, 그럼 근로소득 과세 대상은 웬만한 돈은 우리 직원이든 대표이사든 뭐든 웬만하게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하게 되면 다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부과하겠다는 게 소득세법의 입장이에요. 맞잖아. 돈 받으면. 그래서 적혀 있는 거 보면 그냥 웬만한 건 전부 다 집어넣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만이 아니고 급여성 대가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급여라고 할 거고 경제적 이익을 가진 것도 전부 다 우리는 그 급여 성격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보다 다음 페이지에 넘겨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에서 넘기는 게 아니죠. 295페이지에 보시면 뭐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우리 사주조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회사 주식 그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 조합을 만들고 주식을 주면 그거는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과거에는 좋았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라고 개념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본인이 잘했을 때 사장만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참 효율적으로 좋았는데 지금 우리 사주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사라진 이유가 직원들이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줘봐야 효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받으면 자기가 그 우리 회사 주식을 그냥 그만 팔아버려요. 그 전혀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그 우리 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는데 원래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잘 돼서 나도 잘 먹고 살자는 좋은 취지여서 과거엔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월급만 잘 나오면 돼. 내 인생은 따로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아마 그런 분 아닌 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일할 때는 그렇게 일하고 자기 사업할 때는 내일처럼 일해주는 사람 찾는 그런 모순점이 막 발생을 하죠. 자, 다음 우리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할 때 있죠. 그럼 그거만큼 직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됐지만 그걸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회사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때문에 다치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기숙사나 이런 거 제공받는 거 있죠, 사택. 직원들이 받는 건 근로소득으로 안 봐요. 근데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는 우리 그 시가만큼 전부 다 근로소득 받는 거로 봐서 아닌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우리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연구나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세제 혜택이 어디든 다 있을 거라 그랬죠. 모든 세법에 다 있을 거고, 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우리 경조사비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겠죠. 그죠?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근데 그걸 직원들한테 월급 더 받았다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금액은 참 애매하죠. 뭐 얼마가 맞을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회사에서 결혼 축의금으로 5만 원 주면은 결혼식 하고 다음날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회사로. 그죠? 근데 얼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 기준점 잡으면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거래처 직원이 결혼식 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 중반 한 6년 이제 그때 거래처 직원 결혼식 했다고 우리 회사에서 그냥 정해놨어요. 그냥 직원이면 50만 원, 임원이면 70만 원 이렇게 정해놨었어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내외 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 주는 거. 그렇다고 결혼했다고 1억 주면 그거 누가 봐도 월급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런 회사 있으면 더 열심히 다녀야겠지만 세금 내도 좋아요. 돈은 무조건 일단 받아야 돼. 세금 무서워서 안 받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그죠? 로또 1등에 20% 30% 세금이 무서워서 1등 안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 해당한 거, 일반 기업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직원들 주택 자금을 우리 그 회사가 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빌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과세를 해요. 과세를 하는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저는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못 갔는데 제 친구 중에 삼성 간 애가 제일 1등이었던 게 월급은 다 똑같았어요. 무슨 좀 동원에 갔든 아니면 뭐 SK에 갔든 뭐 삼성에 갔든 뭐 다 월급은 비슷비슷해서 월급에 대한 가치는 못 느꼈는데, 근데 삼성에 간 친구가 제일 좋았던 게 그 주택 자금에 대해서 1%로 회사가 지원을 해줬어요. 1%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 통장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4. 몇 퍼센트 붙을 때였어요. 대출 이자가 아니고 은행 이자가. 그래서 대출 이자가 엄청 큰 건데 1%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무조건 대출 받으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제일 먼저 집을 산 친구가 걔였는데, 근데 잘 됐죠. 그 덕에 집값도 뭐 그보다 빠르게 오르렀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신용금리가 7. 몇 퍼센트가 그랬기 때문에 차이 나는 6% 정도만큼은 걔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 거예요. 걔한테는 다 근로소득이 과세됐고, 삼성이 중소기업 인정권 없잖아, 우리가 태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일본 중소기업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도 주주총회할 때에 상여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는 잉여금 처분에 관련돼 나오면 무조건 결의일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얘도 무조건 결의일 주주총회 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과세가 있는데, 자, 비과세에서 우리가 실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실비 변산적 성질의 급여라고 적혀 있는데, 실비 대신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쓴 돈을 주고 또 돈 주면 이중으로 돈 주는 거니까 과세를 하는 거고, 실비 대신 그냥 월 얼마씩 줄게라고 회사에서 정한 게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하는데, 자, 먼저 일찍비, 숙직비.
일찍비, 숙직비든 요즘은 그 뭐 캡스, 세컨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안 서죠. CCTV가 감시해 주는데 그래도 아직 일찍 숙직을 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세금 있지만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 제 친구 중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기도 한량파라서 거기 있는데 걔가 그 일찍 같은 걸 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더라고. 그런 거는 비과세고. 다음 얘는 자주 보게 됐고요. 정호원이 정호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주의 업무에 수행하고 그 실비를 받는 대신자가 중요해요. 실비를 지급받는 대신 우리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게 됐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할 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제 조건이 본인 명의 차량, 공동 명의도 가능해요.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법 때문에 좀 실수하고 혼돈하시는데 얘는 차종에 상관이 없어요. 2000cc 승용차 비과세 대상이냐 그러면 갑자기 부가가치세 생각이 나서 2000cc 불공인데 근데 그건 부가가치세 이야기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자기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쓰는 거예요. 뭐 고가의 차량을 쓴다 그러면 돈 더 줘야지.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그냥 참고로 출퇴근이나 배우자 명의는 안 되는 거예요. 출퇴근용이라든지 배우자 명의는 지금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열심히 떠드는 이유는 우리가 급여명세서 만드는데 그때 과세 비과세 선택하는 게 시험 테스트예요. 그럼 문제 내용을 보고 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과세로 해야 될지 비과세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또 봅시다. 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실행하는 게 여기 있구나. 여기 대학 등 교원 이런 것도 적혀 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기업에서 연구를 할 때에 이 연구보조비에 대한 수당도 우리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연구보조비인데 기업 부설 연구소라고 표현할 거예요. 얘는 월 2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해 줄 거예요. 얘는 주주나 임원은 대상 아니에요. 자, 다음. 자, 출산 보육 수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하고 관련해서 받는 10만 원 이하의 수당인데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아 수당이라고. 월 10만 원 비과세인데 자, 얘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에요. 말대로 그냥 자녀 수당은 아니에요. 그냥 자녀 수당은 과세예요. 그냥 자녀 수당 주는 회사도 있죠. 그런 회사도 있지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 수당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육아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이건 뭐 배우자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뭐 배우자도 6세 이하 자녀가 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우자도 비과 수당 둘 다 육아 수당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둘 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과세 당연히 나쁜 건 아닌데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에요. 내가 소득세를 몇 퍼센트 받냐 뭐 했을 때 6%에 10만 원에 6% 해봐야 6천 원이죠. 그럼 1년에 해봐야 뭐 7만 원 돈, 8만 원 돈도 안 될 거예요. 비과세 받는 거는. 그죠? 자, 다음. 자, 우리 직무발명보상금. 이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 원 한도인데 앞에 이렇게 제가 적었었죠. 퇴직 전 수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는 기타 소득이었고 얘는 그냥 500만 원 비과세요. 초과한 거는 과세가 되는 거고. 다음 이제 국외 근로소득이 있죠. 국외 근로소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인데 이제 우리 괄호에 보면 그 감리라든지 설계업무 원양 어선 이런 데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우리 회사가 이런 건설 회사다 뭐 이렇게 뭐 원양 어선 회사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외 근로 수당이 있는데 자 나중에 M01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얘는 월 100만 원 비과세예요. 시험에서는 뭐 예로 해외 파견 적혀 있으면 근무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 어디 현지 법인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얘는 우리 해외 근로수당 대상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참고로 우리 그 대사관 같은 공무원 있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임원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우리 비과세 대상 아니에요. 자, 다음 이제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이 있죠. 야간 근로수당인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도 얘도 체크할 거예요. 다 얘는 우리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그럼 이 근로자들은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돼요. 자, 3천만 원 이하 이고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개가 다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직전 연도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올해
210만 원 이하. 자, 옛날 문제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옛날에 2,500이었다가 또 2천만 원이었다가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 180이었다가 190이었다가 21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2020년부터는 이거예요. 개정되면서 뭐 간병인이라든지 뭐 미용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되는데 뭐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일 리가 없으니까 우리 회사 그런 회사야지 지금 급여 명세서에다가 지금 작성하는 거 할 건데 그럼 우리 회사 그런 회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확률은 좀 없어요. 그럼 지금 연 240만 원 한도라고 말하는 건 한 달에 20만 원 한도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첫째 달에 50만 원이 나왔어요. 1월 달에. 그럼 50만 원 비과세예요. 또 그 다음 달에 50만 원이면 또 50만 원 비과세예요. 또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럼 이제 40만 원밖에 안 남겠죠. 5월달 되면. 그럼 5월달에 또 50만 원 나와도 40만 원만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그 다음부터는 연장 근로수당은 계속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 20만 원이 아니에요. 연 240만 원. 자, 그리고 비과세되는 식사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회사가 그냥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줘요. 그 직원들한테 식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직원들한테 뭐 황제 식사를 주든 어떤 식사를 주든 우리 직원한테 주는 식사는 다 비과세예요. 그런데 식사라는 건 밥으로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얼마짜리를 주든 간에 비과세인데, 근데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식비 대신 월급에 한 10만 원 더 주는 거 있죠. 그 식대는 우리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 그래서 자,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식대 얘는 월 10만 원 비과세인데 전제 조건은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경우에요. 식사 제공을 하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회사는 구내식당을 직원에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있으면 과세로 쓰는 거예요. 식사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식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얘네들은 우리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럼 몇 개 안 되죠. 우리 비과세라고 한 거. 자, 얘네들은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급여명세서 문제가 5점짜리로 해서 좀 자주 등장을 해요. 1년 6번 중에서 5번? 원래 나오는 건데 변화를 주고 싶어서 다른 걸 낼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근로소득 금액 계산이라고 있는데, 자, 근로소득 공제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필요경비조로 얼마 빼줄게 라고 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될 건데, 자, 이 근로소득 공제는 이 요율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최저 하나는 외워야 돼요.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는 70% 소득 공제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80%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하진 않았겠죠. 그 아주머니는 세법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때 80%에서 70%로 내렸어요. 제가 앞에 말했던 증세 없는 복지. 그때
참 저 증세운동복지 이야기하고 그에 개정된 거 보고 자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웃었어요. 이거는 더 심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식이죠. 거의 다. 근데 뭐 그분들에게 그 다음 사람이 더 좋지 뭐. 세금 높여놓고 그죠. 근데 자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자 500만 원의 총급여가 총급입니다. 근로소득분야 70%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70%의 소득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 금액은 500만 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나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나중에 내 돈 가지고 같이 먹고 산다는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 가족이 500만 원까지 옛날에 연간 500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연 500이면 한 달에 한 40만 원 돈 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알아서 벌어먹고 산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부양한다고 봤었는데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 되면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부양가족에 대해서 할 때 근로소득 만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는 그냥 소득이 없는 자로 볼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본문제 대상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저한테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기본문제 대상자가 된다는 건 근데 이 진한색으로 적어놓은 거 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죽어버리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세법법전에 어디를 찾든 간에 이런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썼는지는 알겠어요. 방금 제가 말했죠. 500만 원이면 소득 근로소득 공제를 70% 해주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까지는 해준다라고 자기 딴에는 썼는데 아니에요.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총급여만 500만 원 있으면 이 사람은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소득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500만 원 이하라도 70%를 계산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부양 가족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3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자로 봐야 될 거냐 없는 자로 봐야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이 두 개가 다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럼 근로소득 공제를 70%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300만 원에 빼기 70%니까 210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은 9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 소득 금액은 90만 원에 양도소득 금액 20만 원을 해서 이 사람은 11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100만 원 초과해서 소득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소득하고 섞여 있으면 그냥 근로소득 공제 70%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최저 공제율 70%는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게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쉬었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적혀 있는 거에서 보면 앞에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죠.
이거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면 엄청 쉬워져요. 얘만이 아니고 우리 종합소득에 대해 적혀 있는 것 가지고 보면 엄청 쉬워지니까 이거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쉬었다 합시다.